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기술적인 문제로 중단된 가운데 문제 원인을 찾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일단 산화제 센서에 이상이 발견됐는데 문제의 세부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 결함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일단 점검창을 통해 신호 처리 박스 오류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누리호의 1단과 2단을 분리해야 하는 만큼 점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한 전망에 엇갈려 백신 접종 계획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새 변이 유행과 접종 효과 감소 추세, 백신 개발 동향 등을 고려해 접종 전략을 결정해야 하는데 전망의 차이가 커 정책 결정이 쉽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코로나19 탓에 중단됐던 육군 훈련병들의 대면 수료식이 2년 5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훈련을 마친 신병을 가족들이 끌어안고 응원하는 군 훈련소 수료식의 훈훈한 장면이 오랜만에 재현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대폭 인상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연준은 올해 말 기준금리 수준을 3.4%로 전망하면서 금리 인상이 계속 이뤄질 것을 시사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근본적으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왜 그동안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몰랐는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방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누리호는 애초 오늘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어제 오후 기립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난 결함으로 발사가 돌연 연기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러난 원인은 일단 산화제 탱크 내 센서 오작동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누리호는 어떤 상황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나로 우주센터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성규 기자. 네, 나루 우주센터입니다. 네, 어제 누리호 발사가 연기된 뒤 조금 전에 처음으로 연구진의 브리핑이 있었죠. 우선 그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3시 30분부터 이 고정한 발사체 개발 본부장의 브리핑이 시작됐는데요. 오늘 브리핑에서는 그 오류가 발생한 센서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할지 이런 거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 진행됐습니다. 주시하시피 이 오류가 발생한 센서는 산화제 레벨 측정기인데요. 이 레벨 측정기는 크게 레벨 센서 자체와 신호와 전기를 연결하는 전선, 신호 처리 박스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연구진은 이 레벨 센서, 전기를 연결하는 전선과 신호 처리 박스 등부터 먼저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산화제 탱크하고 연료 탱크 사이에 있는 인터 탱크에 있는 점검참을 열고 신호 처리 박스와 전선 등을 점검할 예정인데요. 이 결과를 오늘 중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파악이 되면 굉장히 다행인 경우로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두 개의 문제가 아니라 레벨 센서 자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레벨 센서를 사람이 점검하기 위해서는 1단과 2단의 연결 부위를 분리해야 사람이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1단과 2단을 연결하는 분리 작업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릴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리호는 어젯밤 이 10시 30분 발사대에서 조립 등으로 이송이 완료됐습니다. 이 발사대에 있던 누리호를 조립 등으로 옮긴 이유는 누리호가 수직으로 있는 상태에서는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조립 등으로 옮겨진 누리호는 이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서 점검 준비 작업을 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이 점검창을 여는 것도 이 점검 준비 작업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브리핑 내용을 정리하면은 이 센서 자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1단과 2단을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가 있고 이 신호와 전기를 연결하는 전설과 신호 처리 박스는 이 점검창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좀 더 짧은 시간 내에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발생한 곳은 일단 산화제 탱크 내 레벨 센서라고 하는데요. 이 레벨 센서의 역할이 정확히 뭘까요? 그러니까 산화제 탱크는 말 그대로 이 산화제를 충전하는 역할을 하는 탱크인데요. 이 산화제는 누리호의 연료인 등유를 이 연소시키기 위해서 공급하는 액체 산소를 말합니다. 이 산화제 레벨 센서는 이 산화제 탱크 내에 산화제를 주입할 때 얼마만큼 주입했는지를 확인하는 일종의 센서입니다. 따라서 이 센서가 고장이 날 경우에는 이 누리호는 산화제를 발사 당일날 주입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얼마만큼 주입이 됐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누리호 자체를 발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센서가 고장이 나면은 이 누리호 발사의 준비가 불충분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 센서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이 센서의 신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신호로 전달해 주는 그 박스와 이 전선, 연결 부인 전선, 그리고 이 센서 자체 이 등에 대한 어떤 오류 가능성이 제기됐었는데 오늘 브리핑에서도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두고 점검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가장 궁금한 것이 그럼 누리호 발사가 언제 가능할 것이냐 이건데요. 대략 언제쯤 가능할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마 그 부분이 지금 취재진들도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시청자분들도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 부분인데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이 현재로서는 연구진들도 명쾌하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모든 이 센서의 어떤 오작동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파악을 하고 그에 따른 보완 작업, 그 점검을 갖춰야지만 이 모든 게 완료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이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서 누리호의 그 다음 발사 일자와 예배 기간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 연구진들도 이 원인을 분석해서 정확하게 어떤 부위에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특히 일단 산화제 탱크 센서의 문제는 지난해 10월 1차 발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었는데요. 1차 발사 때는 3단의 산화제 탱크 내 헬륨 탱크를 고정하는 장치에 문제가 있었죠. 따라서 이번에 문제가 됐던 이 센서가 1차 때는 오작동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번 2차 발사에서는 오작동을 했는지, 어떤 그런 근본적인 문제까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게 이 연구진들의 어떤 분석입니다. 2차 발사에 설정됐던 이 누리호 발사 예비 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인데요. 단순히 이게 점검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 점검 작업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23일까지는 좀 시간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센서 자체를 교체해서 1단과 2단을 분리해야 되는 상황까지 간다면은 어떤 이 점검 과정은 좀 더 많은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루 우주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완벽히 준비된 누리호가 힘차게 날아오르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에 2번 이상 걸린 사람이 6만 8천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지난 2020년 1월부터 이달 5일까지 확진자 1,797만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재감염 추정 사례는 6만 8,177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확진자의 0.379%에 해당하는 수치로 2회 감염자가 6만 8,094명, 3회 감염자가 83명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을 기준으로 나눠보면 오미크론 이전인 작년 12월까지 재감염 추정 사례 발생률이 0.1%였지만 오미크론이 유행한 올해 1월 이후엔 0.39%까지 올라갔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확진자 규모 감소에 따라 재감염 추정 사례 발생 규모도 감소하고 있지만 재감염 가능성을 상존한다며 확진 후 회복되었더라도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계속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하반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해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4차 접종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재유행 대비 접종 전략은 지속적으로 전문가와 검토하고 있으며 국내외 동향, 연구 결과, 방역 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 변이 유행과 접종 효과 감소 추세,
백신 개발 동향 등을 고려해 접종 전략을 결정해야 하는데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연구진들의 하반기 재유행 예측 시점에 큰 차이가 있어 당국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대변인은 빠르면 여름철부터 서서히 증가해 9월에서 10월경 유행 정점에 도달한다는 예측이 있고 늦는다면 가을부터 재유행이 시작해 연내 유행 정점에 도달하는 예측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항체를 가진 국민이 95%에 달하지만 집단 면역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백신 접종이나 자연 감염으로 인한 국민 항체 양성률이 95%로 조사됐지만 변이가 계속 발생하는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하면 집단 면역을 논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집단 면역은 이론적으로 구성원의 60-70% 이상이 항체를 형성해서 집단 내 바이러스 전파를 효과적으로 막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코로나19처럼 변이가 계속 생기는 상황에서는 집단 구성원의 90% 이상이 항체를 갖더라도 집단 면역 형성을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면회가 제한되던 시기 종합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몸에 욕창이 생기고 상태도 더 악화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병원은 욕창이 생긴 건 사과하면서도 치료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가족들은 병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온몸에 붉은 상처가 난 여성. 발가락 끝과 엉덩이 주변 피부는 시커멓게 변해버렸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88살 최봉래 씨입니다. 최 씨는 지난 3월 말 호흡이 가빠져 의정부에 있는 A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병원에서는 폐에 물이 차긴 했지만 회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응급실 의사 시술하신 분이 어머니 합병증 안 오면 100살 넘게 사시고 치료 잘 하시고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2주 정도가 지났을 무렵 환자 상태가 위중하니 빨리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면회가 제한돼 최 씨 얼굴조차 보지 못했던 가족들은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기고 나서야 정확한 몸 상태를 알게 됐습니다. 신장 질환자였던 최 씨에게 적절한 약물 투여도 하지 않은 데다 몸 곳곳에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을 때 피부가 짓눌려 생기는 욕창이 발견된 겁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온몸에 다 만시창 해놨더라고요. 염증에 욕창에 발가락에 난리가 난 거예요. 대학병원 관계자도 최 씨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제 상담을 2주 동안 이제 치료가 아무것도 이제 그게 진행이 안 돼 있고 이제 뭔가를 더 하려고 했으면은 이제 그런 어떤 기분 내용이 담았는데 일단은 악화가 된 상태이고. 팔다리 여기저기에 먹는 것처럼 시커먼 상처가 난 걸 본 가족들은 학대가 있었던 건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A 종합병원 관계자는 욕창이 생긴 건 사과한다면서도 고의로 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환자를 학대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악화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한데 우리도 하는 데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그냥 그 부분만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의성과 무관하게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명백한 병원의 과실이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민사상 과실을 물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과실 책임?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우린 제대로 치료받을 것을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됐을 때 하는 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외. 가족들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종합병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은 의료 기록을 분석하는 한편 병원 관계자 등을 불러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훈련병들의 대면 수료식이 금지돼 군에 아들을 맡긴 가족들의 아쉬움이 컸는데요. 거리두기 완화로 부대 내 가족 동반 행사가 2년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짧지만 소중했던 재회 순간을 김민성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훈련병 대면 수료식을 연 육군 35사단. 객석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가족 친지들로 행사 몇 시간 전 일찌감치 채워졌습니다. 의젓하게 변한 아들을 기다리는 눈에는 은은한 설렘이 맺혔습니다. 걱정도 되고 어떻게 변했는지 너무 보고 싶지. 올 때 울었어요. 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가족들의 애를 태우는 식전 행사가 끝나고 드디어 수료식장으로 들어오는 장병들.
선명한 이등병 계급장과 태극기를 달아준 뒤 꿈에 그리던 아들을 비로소 안아봅니다. 떨어진 지 5주밖에 안 지났는데 기대보다 훌쩍 자라 돌아왔습니다. 너무 시켜먹었어요. 아들 때문에 걱정했어요. 나라 지키는 거. 50년 전 베트남에서 군 생활을 마친 베테랑과 이제 막 진짜 군인이 된 손자는 서로가 그저 반갑고 자랑스럽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는 늠름한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제 생각이 나는데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힘든 군생활 하신 할아버지가 늘 존경스럽고 이 모습을 본받아서 저도 군생활 더 잘 적응하고 싶습니다. 35사단은 앞으로 열리는 신병 입영식 등도 모두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직접 신병들을 축하하고 격려해 줌으로써 신병들이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훈련병에서 입영으로 거듭난 200여 장병과 가족들의 뜨거운 재회. 당연한 줄만 알았던 모습을 참 오랜만에 보며 돌아온 일상을 실감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비타민 D 결핍이 치매 위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 정밀건강센터 연구팀이 29만 4,514명의 영국 바이오뱅크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습니다. 비타민 D 혈중 수치가 리터당 25 나노몰인 사람은 50 나노몰인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5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전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미국의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됐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회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알아볼까요? 네, 이달 1일부터였는데요. 구글이 모바일 앱에서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구글 플레이에서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국내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미디어, 콘텐츠 가격들이 줄줄이 인상되는 등 지금 후폭풍이 굉장히 거센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인앱 결제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뜻만 보면 앱 안에서 결제한다라는 건데 네. 이게 정확히 어떤 서비스인 건가요? 네, 이 인앱 결제라는 건요.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이 앱 자체 시스템에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네. 이 글로벌 앱 마켓 운영사, 그러니까 구글과 애플이 대표적이잖아요. 이 그들은 앱 개발사로부터 원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유료 앱을 구매할 때, 또 무료 앱 안에서도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유료로 웹툰을 결제할 때, 음악 스트리밍을 들을 때, 전자책을 볼 때, 이런 콘텐츠를 사용할 때 우리가 최대 30%까지 수수료를 이 구글과 애플이 가져간다고 하는데요. 네. 이 원래 구글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고로 수익을 얻는 사업 구조였기 때문에 게임 앱을 제외한 다른 콘텐츠 앱에서는 그동안 인앱 결제를 강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아웃링크를 통한 외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도 사용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애플은 앱 마켓 초창기 때부터 모든 앱에 인앱 결제를 의무화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iOS 사용자보다 그동안 더 싼 이용료를 내고 사용을 해왔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은 초창기부터 적용해온 이 법안인데 네. 지금 와서 왜 인앱 결제가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문제의 시작은 이 구글도 모든 앱에게 이 인앱 결제를 강제를 하겠다. 이 모두 이 이제 앱 적용을 다 이제 모든 앱으로 넓히겠다 이렇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이 구글이 인앱 결제를 모든 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 구글은 이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앱 마켓을 백화점에 비유했습니다. 이 백화점에 입점한 매장들이 백화점이 제공하는 각종 설비, 시스템, 또 고객을 모으는 그 집객 효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구글이 받는 수수료 역시 이와 비슷하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이 구글은 변경된 인앱 결제 정책을 지난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고요. 이 인앱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이미 업데이트를 제한한 상태고 이달 1일부터 앱 마켓에서 아예 삭제하겠다 이렇게 통보까지 한 겁니다. 예, 구글이 지금까지 이제 자사 입장에서 내놓은 논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머리론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독과점의 횡포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맞습니다. 뭐 구글이 인앱 결제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앱 개발사들이 반발을 굉장히 심하게 했습니다. 네. 애플과 달리 무료 제공을 통해서 시장 선점을 하던 구글이 이제 와서 시장을 어느 정도 선점하고 나니 정책을 뒤집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결국 구글이 수수료 인상은 결국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목소리도 높여왔는데요. 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회가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 구글이 인앱 결제 정책을 발표했던 2020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이 앱마켓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에 부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무려 7개나 발의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해 7월에 이 통합대안안이라는 하나의 이제 법안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를 했고 세계 최초로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구글 갑질 방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이 법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했고요. 네, 저희도 이 구글 갑질 방지법 보도해드린 기억이 좀 나죠. 네. 그런데 이게 세계 최초로 마련된 법안까지 있는데 왜 인앱 결제가 강제로 구글이 어떻게 시행할 수 있었던 걸까요? 네, 법의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의 핵심이 앱 개발사들이 특정 결제 방식의 강요를 금지하겠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인데 네. 구글이 앱 개발사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이러면서 법망을 피한 건데요. 그러니까 앱 개발사에게 결제 방식에 있어서 구글 자체 인앱 결제와 개발자가 자체로 선택하는 제3자 결제를 허용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두 개의 결제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으니까 법을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러면 인앱 결제가 구글에서 강제는 아니라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인데요. 네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이 구글이 자체 인앱 결제 방식만 강제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예. 그런데 구글이 내놓은 이 제3자 결제 시스템이 구글의 인앱 결제 안에 구축하도록 그러니까 개발자 제공의 인앱 결제 형태로 한정시켰습니다. 결국 구글 시스템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한 건데요. 이 게다가 인앱 결제 수수료가 30%인데 이 제3자 결제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26%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뭐 얼마 차이가 안 나죠. 이 사실 구글의 인앱 결제의 이 문제는 인앱 결제를 통한 수수료가 늘어났다는 게 이 논란의 핵심이자 근본이거든요. 그런데 구글이 앱 개발자에게 뭐 제3자 결제 이용권에 대한 선택권을 주면서 이 법망을 피했고 동시에 수수료를 올려버려서 어떤 걸 선택하든 간에 차이가 없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예. 네. 업계에서는 이 제3자 결제 수수료가 26%면 이 카드사 수수료까지 내야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기존 인앱 결제 수수료인 30%와 뭐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제3자 결제 수수료가 좀 더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애플도 구글처럼 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 애플은 자체 인앱 결제만 강제했습니다. 근데 구글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제3자 결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했고요. 다만 애플은 앱 개발자가 애플 안에 있는 인앱 결제와 제3자 방식의 결제 중 하나만 제공하도록 한 점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의무화를 막는 법을 만들어서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이게 사실상 결론은 뭐 강제적인 내용으로 결론이 나게 됐고 결국에는 이제 법이 유명무실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구글이 법 개정 이후에 시행령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이 시행령에 구체적인 금지 행위가 명시되지 않았던 점을 파고들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업계에서는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늦장 대응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지난 4월 1일부터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을 발표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방통위는 한 달이 지난 뒤 5월에서야 위법 소지가 있는지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네. 물론 방통위의 입장도 있습니다. 구글이 법망을 피해서 다른 결제 방식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앱을 삭제시키는 사례 이게 있어야지만 이 법의 저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회도 지금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과방위에 있는 그 간사인 김영식 의원은요, 이 구글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겠다 이렇게 밝혔고 네. 과방위의 또 다른 이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역시 구글의 꼼수에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가 입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구글이 법망을 피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당장은 인앱 결제를 따를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네.
실제로 이 주요 콘텐츠 앱들의 요금이 좀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뭐 시작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죠. 이 OTT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뭐 웨이브를 시작으로 티빙과 시즌의 이 월 결제 액이 인상이 됐고요. 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플로와 네이버의 바이브도 가격이 한 13%에서 약 15%까지 월정액이 올랐습니다. 네. 또 네이버 웹툰에서 유료로 웹툰을 보려면 지금 이제 쿠키가 100원이었거든요. 기존에는. 근데 네. 이제는 120원으로 20% 인상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뭐 멜론이나 지니 뮤직 등은 아직 가격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인앱 결제 정책을 모든 앱에 적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앱을 보면 콘텐츠 관련 앱들이거든요. 네. 왜 이것들만 금액이 오른 거죠? 네, 이거는 이 구글이 인앱 결제 방식을 적용하고 수수료 인상을 적용하기로 하는 앱이 특정 앱이기 때문인데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소비자에게 콘텐츠가 아닌 물리적인 상품이나 재화, 그런 물리적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앱은 이번 정책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네. 이 구글은 인앱 결제 정책을 공지를 하면서 디지털 상품과 디지털 콘텐츠 등을 서비스하는 앱에 대해서만 인앱 결제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뭐 상당수의 앞서 말했던 OTT나 음원 앱 같은 이 콘텐츠 관련 서비스 앱은 인앱 결제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뭐 쿠팡, 뭐 마켓컬리 아니면은 대리운전을 쓰는 카카오티나 뭐 배달 관련 앱들은 네네.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구글이 과거에는 무료였다가 지금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뭐 인앱 결제를 강제했으니까 물리적 상품을 판매하는 앱까지 결국에는 수수료를 인상할 우려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앞서 구글이 인앱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앱 마켓에서 뭐 삭제하겠다 이런 엄포를 놓기도 했는데요. 네. 실제로 삭제된 앱도 있을까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부분 뭐 영세한 콘텐츠 앱 개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 인앱 결제 방식에 맞춰서 이전부터 이미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어느 정도 구글의 정책에 맞추고 있는데요. 예. 현재 기준으로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고 있는 앱도 있긴 합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카카오톡 과 넷플릭스입니다. 네. 우선 카카오톡을 살펴보면요. 이 무제한으로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 플러스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월 구독료가 기존 4,900원에서 최근 5,7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은 되기는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인앱 결제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이거든요. 예. 하지만 결제창에 이 구글 플레이 수수료 15%가 포함됐다 이런 문구도 써놨고요. 또 웹에서는 여전히 월 3,900원으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아웃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클릭을 하면 웹사이트에서 이제 결제를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구글은 이 인앱 결제 정책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회 결제 방식을 이메일로 알리는 거는 허용하지만 앱 안에서 직접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 카톡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구글 기준대로라면 이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돼야 되는 거건데 네. 아직은 삭제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국내 시장의 영향력이 가장 큰 카카오가 구글에 가장 먼저 반기를 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카카오 측은 확대 해석을 피하면서 6월 이전에 이용자들에게 기존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야 했기 때문에 5월 말에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카카오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OTT 1위 업체인 넷플릭스인데요. 이 넷플릭스는 이 실제로 앱에서 회원 가입도 못하는 것은 물론 결제도 지금 현재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사실상 사실상 뭐 구글의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는 거지만 여전히 삭제 조치를 당하진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 데이팅 앱 틴더를 운영하는 미국의 매치 그룹이 있는데 여기는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에 반대를 하면서 미 법원에 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태입니다. 네.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글 정책 적용에 유예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결국 시장 지배력이 크거나 또 구글의 강경 대응을 하는 앱은 인앱 결제 강제에 예외를 두고 있는 건데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런 인앱 결제 시스템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좀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국회도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양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역대 최악의 상황인 물가 폭등을 잡기 위해
기준 금리를 0.75%포인트 대폭 인상했습니다. 또 올해 연말 기준금리를 3.4% 전망하면서 앞으로 이어지는 회의에서도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3단계 인상인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은 지난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는 1981년 말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허덕이는 물가를 잡기 위한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1.5에서 1.75%로 뛰게 됐습니다.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3/4 of a percentage point and anticipates that ongoing increases in that rate will be appropriate. 연준은 또 올해 연말 기준금리를 3.4%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인상된 금리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본 겁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몇 차례 인상이 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Our overarching focus is using our tools to bring inflation back down to our 2% goal and to keep longer-term inflation expectations well anchored.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지난 3월부터 이뤄진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5.2%로 올렸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 값을 지목했습니다. The surge in prices of crude oil and other commodities that resulted from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s boosting prices for gasoline and food and is creating additional upward pressure on inflation. 연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8%에서 1.7%로 낮췄습니다. 미국 경제가 고금리 충격을 견뎌낼 정도로 튼튼하다고 파월 의장은 선을 그었지만 높은 물가에 성장률은 떨어지면서 이미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도 오르면서 지난달 수입 물가가 36% 넘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가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63% 올라서 앞으로 물가 상승을 더욱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봉쇄 조치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악재에 물가도 치솟고 있어 위기 경고 등이 울리고 있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에 달해 13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데 이어 수입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6.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광산품과 화학 제품의 수입 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특히 수입 원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 유가는 전년 동월 대비 63%나 상승했습니다. 수출 물가는 석탄과 석유 제품, 화학 제품 등이 오르며 전년 동월 대비 23.5% 상승했습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몇 개월의 시차를 두고 내수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6월 소비자 물가는 6%까지 오를 것이란 우울한 전망에 한국은행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은의 물가 목표치는 2%입니다. 2% 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은조차도 6% 물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당분간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 속의 한국 경제는 총체적 복합 위기를 뜻하는 퍼펙트 스톰 앞에 놓여 있습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피부로 느끼는 촉각은 시각, 청각과 더불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중요한 감각 중 하나인데요. 로봇도 사람처럼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공 피부를 개발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상현 교수와 함께 감정 촉각 피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감정 촉각 피부라는 것을 개발하셨다라고 들었는데요. 네. 자, 일단 이게 무엇인지부터 교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에 반려동물을 대신해서 그 반려 로봇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로봇은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기술력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공을 던져주면 공을 차고 또는 손바닥을 보이면 같이 하이파이브하고 뭐 일어나서 춤춰 그러면 그 말에 반응을 한다던가 또는 사람과 같이 제스처를 이용해서 대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일단 기술력이 좋아졌는데 네. 이러한 기술들은 주로 이제 시각과 청각 정보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예.
로봇이 좀 더 사람과 친밀하게 교감을 하기 위해선 촉각을 느끼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들도 대화를 할 때 또 감정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촉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칭찬을 할 때 아 예뻐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다든지 아니면 귀엽고 사랑스러울 때는 볼을 살짝 꽂으면서 아우 예뻐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네. 맞아요. 저희 연구팀에서도 로봇이 이런 촉각 반응에 아주 반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로봇 피부를 개발을 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렇다면 과연 로봇이 어떻게 촉각에 반응하는지도 궁금한데요. 그 실험한 결과가 좀 있을까요? 아, 네. 저희가 개발한 로봇 피부는 물체를 누르거나 문지르거나 하는 것을 감지하는 영역이 총 64개 정도가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이 64개의 영역 중에서 특정 부분을 누르게 되면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반응을 하는 원리로 일단 구동이 됩니다. 네. 지금 혹시 준비한 영상이 나오고 있나요? 아, 예, 예. 네, 있습니다. 네, 사람이 감정, 촉각, 피부에 자극을 가하면 로봇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모의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네, 지금은 머리를 매만지듯 피부를 쓰다듬으니까 로봇이 편안한 자세로 일단 졸고 있고요. 아, 네. 네, 추가로 톡톡 두드렸을 때는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꼬집으면 으르렁 그러면서 화도 내기도 하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피부를 비트는 장면인데요. 아야 그러면서 이제 놀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화가 난 것 같네요. 네. 네. 자, 뭔가 이렇게 로봇을 만지면 로봇이 반응을 한다라고 하니까 더 가깝게 느껴지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신기한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그 가정에서 흔히 쓰이는 그 포장용 랩을 활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그 기존에 개발된 촉각 피부와는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아, 네. 처음에 사실 저희가 인공 피부를 만들 때 뭐 페트병 또는 양면 테이프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소재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게 친환경 소재도 아니고 또 투명도를 저희 마음대로 조정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투명하면서도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잘 늘어날 수 있는 센싱 물질을 찾다가 음식 포장용 랩의 소재인 폴리염화 비닐이라는 걸 사용하게 됐는데요. 이게 이제 PVC 젤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PVC인데 그 PVC를 부들부들하게 이제 만들어 본 겁니다. 저희 연구팀에서 이 소재를 분석을 해보니까 전압을 가하면 그 안에 있는 알갱이들이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아, 네. 이거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센싱 물질이 전기적인 특성을 가지기 위해선 전기 신호를 잘 전달하는 전극이 필요한데 보통 이제 전기가 잘 통하는 재료로 많은 사람들이 구리를 사용을 하는데 예. 이 구리가 잘 투명하지도 않고 잘 늘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많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이드로젤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예. 저희도 하이드로젤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거를 폴리염화 비닐 젤하고 붙이는 과정에서 잘 접착이 안 돼서 많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센싱 물질과 전극 물질을 접착하는 데 성공했고 그리고 쓰다듬고 꼬집고 뭐 이런 것을 인지하고 감정을 느끼고 또 강한 자극에도 잘 찢어지지 않는 게 저희의 차별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전기 신호가 잘 전달되고 또 접착도 좋은 이 폴리염화비닐 젤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또 초방막 인공 수정체라는 것도 개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건 또 어떤 연구일까요? 아, 네. 저희가 만든 그 초방막 인공 수정체는 직경이 굉장히 작아요. 한 1.5mm 정도 되는데요. 네. 이런 초소형 렌즈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눈 속에 있는 투명한 조직의 수정체를 모사해서 만든 렌즈인데요. 네. 이 수정체는 빛을 모아주어 망막에 상이 맺히도록 하는데 우리가 사물을 잘 볼 수 있게 초점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는 렌즈에 전압을 가하면 위로 볼록해졌다가 또 아래로 볼록해지고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 이러한 촉감 생성용 모드를 조금 더 개량해서 렌즈에 전압을 가하면 볼록한 정도가 이렇게 바뀌고요. 더욱 전압을 가하면 얘가 이렇게 오목한 형상까지 바뀌는 것을 개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를 성공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 렌즈는 전극과 폴리이미드 그리고 랩의 원료인 PVC 젤 그리고 유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들을 적층하고 폴리이미드로 PVC를 쿡 하고 누르면 볼록한 형태가 되는데 이 전압을 걸면 그 랩의 원료인 PVC 젤이 전극적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운데 부분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서 평면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전압을 풀어주게 되면 볼록한 형상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네.
지금 나오는 영상에서 네네. 초록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된 부분에 당구장 표시, 예. 그러니까 우리는 네네. 레퍼런스 마크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 부분이 보이시나요? 예. 네. 네, 렌즈에 전압을 걸어주니까 평면으로 렌즈의 형상이 바뀌게 되면서 레퍼런스 마크가 또렷해지고요. 오. 네, 그리고 다시 전압을 풀어주고 이전보다 전압을 더욱더 많이 줘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볼록한 형태가 오목한 형태로 바뀌어서 네. 오목한 렌즈가 되고 상이 더욱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압으로 그 볼록하게, 오목하게 이제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아주 부드러운 렌즈다. 네, 네, 이런 맞습니다. 건데요.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초박막 인공 수정체는 어느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개발하는 렌즈는 초점을 바꿔주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을 바꿔줍니다. 다른 것들과는 다른 그런 차이점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매우 가볍고 크기도 매우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점 거리를 바꿔주는 것도 매우 빠르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우리 렌즈를 드론에 적용하면 렌즈가 매우 가볍기 때문에 드론이 훨씬 더 작은 전기 파워를 이용해서 비행할 수도 있고 예. 또 렌즈의 초점 거리를 바꾸면서 스캔하게 되면 원하는 대상지의 3차원 정보를 한꺼번에 쫙 하고 스캔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를 저희 안경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만약에 안경 다리에 건전지를 달면 안경 렌즈에 이렇게 전압을 가하면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이 가까운 걸 볼 때는 볼록 렌즈가 됐다가 멀리 보면 오목 렌즈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노안이 와서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이 기술이 상용화가 되면 희소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원래는 그런 경우에 또 렌즈가 2개가 필요하죠. 바꿔 껴야 되는데 전압을 이용해서 좀 오목과 볼록 렌즈를 교체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기술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구 성과에 대해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박사님처럼 이 촉각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를 햅틱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햅틱 기술이 어떻게 발전을 해봤고 주로 어느 분야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을까요? 네. 이 햅틱 기술은 1994년부터 시작된 그런 신기술이고요. 이러한 햅틱 기술은 주로 게임이나 가상현실 그리고 요즘 화두가 되는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가상의 물체를 조작할 때 물체의 어떤 딱딱하고 소프트한 정보를 파악을 한다든지 또는 물체의 거칠기 또는 물체가 뜨겁고 차가운 것들을 생성해서 몰입감을 더해주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고 그렇게 기술이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네. 또한 원격지에 떨어진 로봇을 제어를 할 때 로봇이 만지는 물건들을 조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막 느끼게 해서 좀 더 정교하게 로봇을 제어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저희는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가상현실 드럼도 한번 좀 개발해 봤고요. 근데 저희가 만드는 가상현실 드럼은 가상으로 허공에서 막 스틱을 휘두르지만 실제 드럼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진동이나 이런 것들을 팡팡팡 잘 느낄 수 있고요. 또 가상현실 메타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햅틱 신발도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 햅틱 신발을 신고 이런 스튜디오를 걷게 되면 이 가상 환경에 따라서 이 스튜디오에서도 모래를 걷는 느낌 또는 풀밭을 걷는 느낌, 아스팔트를 걷는 느낌을 모두 다 생성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모래를 걸을 때는 신발 깔창이 푹신푹신해지고 또 그 모래 위를 걸을 때 신발이 모래 속에 푹푹 빠지는 느낌을 생성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아스팔트 위를 걸을 때는 신발 깔창이 딱딱해져서 딱딱한 곳을 걸을 때 느낌을 그대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이 체험 콘텐츠들이 이제 나올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원래는 그 로봇 분야를 연구하는 공학도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햅틱 기술까지 연구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1995년도에 카이스트에서 학생으로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하면 로봇으로 다양한 물체를 잘 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던 시기입니다. 네. 그때 이제 우연히 읽은 잡지에서 가상 촉감, 햅틱이라는 단어가 저를 사실은 여기까지 이끌었는데요. 이 햅틱스라는 분야는 기계, 전기전자, 컴퓨터공학의 집합체로 다양한 분야를 이렇게 두루두루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느낀 재미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이 앞으로 연구 목표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는 아주 일단 가벼운 촉감 장치를 개발해서 언제 어디서나 가상환경 또는 메타버스 속으로 접속을 하면 시각, 청각뿐만이 아니라 촉각까지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가벼운 촉감 장치를 스킨 형태로 개발해서 로봇에 적용해서 사람과 로봇이 시각, 청각뿐만이 아니라 촉각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더 잘 만들어서 마치 사람이 반려동물과 하는 모든 행동들을 모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앞으로의 연구 목표입니다. 예.
자, 로봇은 사실 차갑고 딱딱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기술을 이제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인식이 곧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로봇이 사람과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과학의 달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성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플라즈마를 활용해 알코올 수준의 피부 소독 효과를 보이는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플라즈마는 기체가 초고온 상태로 가열돼 전자와 양전하를 가진 이온으로 분리된 상태입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플라즈마가 발생할 때 생성되는 불안정한 물질인 라디칼과 물을 합성해 만든 라디칼수가 알코올 수준의 살균, 항균 효과를 가지며 효과가 7개월 이상 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포 독성 분석 결과 라디칼수가 정상 피부 세포에 대한 독성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혈액 속 암세포를 분리해서 정밀 암 진단을 도울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디지스트 연구팀은 혈액에서 암세포를 제외한 모든 세포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혈중 암세포를 종류나 크기와 관계없이 회수하는 자동화 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존에도 혈액 검사를 통해 암을 진단하는 기술이 있었지만 암세포가 혈액 내 적은 양만 존재해 정밀한 분리가 어려웠고 일정 크기 이상 암세포만 분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기술은 암세포 회수율이 90% 수준이고 자동화 기술이 적용돼 의료 현장에서 암 조기 진단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혈병 등 혈액암에 걸려 조혈모 세포 이식 치료를 받은 환자는 새로운 부위에 또 암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혈액병원은 조혈모 세포 이식 환자 5천여 명을 포함한 만여 명의 의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혈모 세포 이식 환자의 암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1.7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암 위험이 3.7배로 가장 높았고 두경부암 3.2배, 부인암 2.7배, 갑상선암 2.1배, 대장암 2배로 집계됐습니다. 연구팀은 조혈모 세포 이식 치료를 받은 환자는 국가 암 검진을 적극 활용하는 등 암 발생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공공기관과 대학 등이 초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해 혁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 활용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초거대 인공지능은 슈퍼컴퓨팅을 통해서 인공지능 규모를 수천억 배로 확장한 기술로 이를 활용해 인공지능의 창작 활동이나 대화 등 작업을 인간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의 수요자를 모집하고 서비스를 운용 비용을 수요자당 월 2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외국으로의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네, 물가 상승, 대출 이자 부담 증가, 기름값 최고치 경신 등 경제 위기를 말하는 기사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의 균형을 찾는 정책 대안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